과학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다. 과학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 궁금증이 설렘으로 바뀌는 유쾌한 과학수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 C. 오늘도 일상과 과학의 경계를 허무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제 소개해드려야 되는데요. 지난주에 네. 나영 씨가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럼 오늘은 박사님께서 해주시는 거 제가 어떨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 네. 우주군요. 오늘은 그럼 지구를 떠나서 우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16세기 영국 출신의 탐험가 워터롤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 그 격언이 최근에는 이렇게 바뀌었죠. 우주를 지배하는 자, 미래를 지배한다. 그런데 우주에는 주인이 없잖아요. 네. 그럼 미래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하루빨리 우주를 접수하러 가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중심에는 이분들이 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본부 조남경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중력을 벗어나고 싶은 남자 조남경입니다. 역시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근무하고 계시죠. 위성연구소 원수희 박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바꾸고 싶은 엔지니어 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네. 우주여행 네. 갈 수 있는 건가요? 빠르면 올해부터도 당장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주 여행을 크게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는데 카르만 라인이라고 하는 지구 대기권과 우주를 가르는 그런 라인이 있는데 고도 한 100km 정도 됩니다. 그런 카르만 라인을 여행하고 싶다면 당장 올해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넘어 달이나 화성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왜 도대체 그 우주로 가고 싶어 하는 걸까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네. 지구를 한번 벗어나 보고 싶은 그런 또 이제 욕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벗어나서 잠깐 짧은 시간에 우주가 있다가 그러면은 네. 다시 지구로 돌아오면 지구에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구나 하는 걸 더 잘 느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고도 100km 위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건 저희가 2차원을 사는 세계랑 3차원을 사는 세계, 그러니까 거인의 눈에서 한번 지구를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역시 우주 이야기가 나오니까 두 분의 눈이 아주 반짝반짝 하신데요. 아니, 그런데 이 항공 우주라는 분야가 저희가 뭐 평소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데 어떻게 해서 두 분은 이 길을 걷게 되신 건지.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만화 영화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 그래서 이제 좋아했죠. 저 때는 로버트 태권브이, 그다음에 마징가 제트, 네. 그다음 우주소년 아톰 이런 것이 이제 있었는데 네. 저랑 같은 세대시기가 같은 마징가 제트 아시죠? 보면은 이제 그 마징가 제트가 이제 불꽃을 뿜으면서 날아다니죠. 네. 뭐 저 우주소년 아톰도 그렇고. 그럼 이제 그것이 아주 굉장히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학 때 와서 이제 세부 전공으로 연소라는 것을 좀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연소라는 게 연료하고 산화제하고 이제 화학 반응을 해서 이제 에너지를 내는 건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그 공부를 좀 열심히 했는데 그거하고 관계된 일을 뭐 지금까지 한 20, 30년 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좀 열심히 하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저도 얘기해야 되나요? 저는 모범 답안이 아닌데.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네. 더 궁금한데요? 제 나이가 공개될 것 같아서 좀 이런 얘기는 말씀드리기 싫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인생극장이라는 그런 꽁트가 있었는데 네. 두 개의 갈림길에서 뭔가를 하나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 결심했어. 네, 맞습니다. 저랑 비슷하신 것 같은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을 진학할 때는 이제 석사, 박사 진학을 하게 된 다음에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을 진학할 때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대학의 학과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멋져서 항공우주공학과를 갔어요. 이쪽 분야에서 제가 계속 일을 하고 싶었지만 이제 석사, 박사 진학을 하게 된 다음에는 관련 있는 자동차 회사나 아니면 조선회사 다 거기도 다 엔진을 사용하고 다 힘을 얻는 그런 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갈 수 있었지만 연구소에서 인력을 그렇게 많이 안 뽑았습니다. 마침 한 군데에서 뽑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위성사업 조종팀이라는 데 들어가서 처음에는 그렇게 전학영 박사님처럼 이렇게 한 곳을 바라보고 그런 건 아니고 운이 좀 좋았던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아니 가장 현실적인 케이스셨던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전환경 박사님은 발사체 연구를 하고 계시죠? 네. 발사체라는 것은 이제 그 위성 같은 이제 어떤 그 물건이나 또 하는 사람을 이제 우주로 보내는 운수업이라 그러네요. 운송 장치다. 그러니까 네. 버스나 트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물을 이제 우주로 보내는 트럭 또는 이제 사람을 우주로 보내는 버스 이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위성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누리호도 이제 그 1.5톤 위성을 고도 700km에 보내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누리호 말씀하셔서 이제 누리호가 이제 우리나라 항공 우주의 막 첫걸음이다. 이렇게 굉장한 기대와 관심을 이제 한 몸에 받고 있는데 사실 누리호 전에 나로호가 이제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가 됐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우주 발사체가 이제 그 전에 KSR-3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로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누리호로 이렇게 발전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최초의 액체 추진 로켓이 오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3, 2, 1, 발사! 눈부신 불꽃을 내뿜으며 하늘로 치솟은 로켓은 최고 시속 3,250km의 속도로 단 53초 만에 42.7km 상공에 도달했습니다. Science book. I don't know much about the French I took, but I do know that I love you. And I know that if you love me too, what a wonderful world this would be. 요 누리호는 이제 다른 앞선 거하고 좀 다르게 1단, 2단, 3단 전체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독자 개발한 그 다음에 그 발사체뿐만 아니라 시험 설비, 그 다음에 발사대까지 전체를 이제 완 사이클 도는 우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A부터 Z까지 경험해본 그런 최초의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누리호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고 있는 위성, 원 박사님 이제 개발한 그런 위성을 얼마든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올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우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범선이라 그럴까요? 콜럼버스가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메리카 대륙 발견한 후에 이제 그 범선을 타고 그 신대륙으로 이제 나갔던 나라들은 다 이제 강대국이 됐죠. 네, 그거가 이제 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어떤 신대륙이라고 하면 우주인데 그 우주로 나갈 수 있는 범선이 마련이 됐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로 나갈 수 있다. 진출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계기가 있는 것이죠. 네. 생각합니다. 그 시절을 대항해 시대라고 했다면 지금은 뭐 대우주 시대 네. 이런 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럽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전 세계가 알아주는 기술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발사체 개발은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현대적인 이제 우주 개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1944년 정도에 이제 그 독일이죠. 독일에서 이제 그 장거리 미사일 로켓의 원리를 활용한 장거리 미사일 포를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네. V2인가요? 네, V2.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일이 2차 대전 끝나고는 냉전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구소련의 그 냉전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냉전 시대가 되니까 이제 서로 이제 어떤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러니까 핵폭탄을 장착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아주 국가적인 과제로서 미국과 북소련이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술이 또 이제
발사체로 또 이렇게 전환이 돼가지고 우주 발사체로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어받은 것이 이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연합, 그다음에 중국, 일본, 인도 이런 나라들 이제 60년대, 70년대부터 이렇게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 미사일 얘기도 하셨고 전쟁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군사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서 네. 국가 간의 기술 교류, 공유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을 이제 외국에서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없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가 이 발사체 기술의 특징은 극한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엔진을 말씀을 드리면은 엔진 안에 이제 그 마이너스 183도의 그 극저온 액체 산소와 그 다음에 연소가스 한 3,500도 되는 연소가스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런 같이 붙어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최대 성능을 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이제 발사체에서 중요한 것이 무게가 이제 아주 가벼워야 됩니다. 무게가 가벼워야지만 이제 우주로 나갈 수가 있는 그런 것인데. 그럼 이렇게 생긴 거 무게가 어느 정도 되나요? 달걀, 계란 보시면은 계란 껍질이 있고 그 속에 이제 흰자하고 노란자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무게비로 따지면은 그 흰자하고 노란자가 전체의 90%고 껍데기의 10%라고 합니다. 네. 발사체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 발사체 산화제하고 연료를 채우는데 그래서 그걸 연소를 해서 이제 파워를 내는 건데 연료와 산화제가 90%고 이것은 이제 전체 발사체 무게의 10%밖에 안 된다. 달걀 껍질 정도다. 그러니까 이 기술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겨우 부서지지 않을 기술. 그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겨우 견디는 기술. 그래서 이거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견딘다. 그럼 더 깎아냅니다. 너무 잘 견디는 것도 문제군요. 맞습니다. 네. 무게가 작아야 되니까 그야말로 극한 기술이네요. 더 줄여서 한다. 그래서 부서진다. 그럼 약간 높여서 이제 거기서 이제 스탑을 하는 그런 많은 시험을 통해서 이제 겨우 견디는. 오늘 10월에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누리호다. 네, 여기 이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 누리호 대체 어떻게 생겼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사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야기해 주시죠. 네. 와. 혹시 아이자크 뉴턴 아십니까? 네, 알고 있죠. 네. 아이자크 뉴턴이 이제 생각해낸 것이 어떤 하나의 대포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구가 있고 지구의 위에 어떤 이제 위치가 높은데 에베레스트 산 같은데 이제 대포를 하나 올려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포를 발사한다. 그러면 이제 발사하면 당연히 지구 중력이 있으니까 떨어지게 되겠죠. 네. 네. 그 다음에 요거를 조금 더 세게 쏘면은 자기가 이제 발견한 만류인력 있지 않습니까? 만류인력에 의해서 떨어지게 되겠죠. 네. 그런데 내가 폭탄을 아주 세게 쐈다. 폭탄의 속도가 아주 세다. 그러면은 멀리 가면서 떨어진다. 그러면은 포탄을 어느 이상 세게 하면은 지구가 지표면이 떨어지는 거하고 같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이 포탄이 지표면에 닿지 않고 계속해서 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뉴턴은 사실은 이걸 가지고 이제 달이 지금 계속해서 도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원리다. 그러니까 달은 아주 빠른 속도로 돌기 때문에 지표에 부딪히지 않고 지표하고 이제 지구하고 달하고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돌고 있다. 요걸 이제 설명한 것이. 근데 요것이 바로 인공위성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고도가 200km 정도 이렇게 저희가 올라가면은 공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고도에서 이제 인공위성이 한 초속 8km 정도로 이제 간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지구 지표면에 부딪히지 않고 계속해서 돌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혹시 정지궤도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우리 원 박사님도 이제 정지궤도 위성 열심히 좀 하고 계신데 더 빠르게 또 이제 이렇게 속도가 되면은 이제 이것이 이제 더 큰 궤도, 정지궤도 한 36,000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속도를 더 빠르게 하면은
한 11km 되면 지구를 탈출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달이나 화성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한국형 발사체가 이제 그 1단, 2단, 3단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단, 2단, 3단이 이어달리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 이제 1단이 이제 그 점화가 되고 그러면 이제 1단에서 이제 그 75톤 엔진 4개, 300톤의 강력한 파워가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그 파워에 의해서 이제 그 대기층도 이제 뚫고 올라가는 거죠. 대기층을 뚫고 올라가고 연료와 산화제를 다 소모한 그런 이제 1단은 분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이제 2단이 점화가 돼가지고 조금 더 올라가면은 공기가 없는 그 200km 정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그 공기가 없으니까 위성을 보호하고 있던 이제 페어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페어링이 분리가 돼가지고 다시 바다에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더 다이어트가 돼가지고 더 가벼워졌죠. 네.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다시 이제 한 4.5km 정도 속도를 달성을 하면은 2단에 또 연료와 산화제를 다 소모하게 됩니다. 그럼 2단도 또 이제 분리시켜서 훨씬 더 가벼워진 상태가 되겠고 3단이 다시 점화가 이어받아 3단이 점화가 돼서 최종적으로 700km 고도에 초속 8km를 달성한 다음에 위성을 분리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위성을 분리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위성이 이제 자세도 잡고 활동할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발사체의 임무가 완료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모형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그 3단 분리라고 하셨는데 그 단이 어떻게 나누어지고 어떻게 분리되는지 좀 궁금해졌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그 단이라는 것이 여기 이제 보시면 일단 보면은 엔진이 4개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연료와 산화제가 연소가 돼서 네.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뿜어내는 네. 엔진이고요. 그 위에는 산화제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연료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는 이제 보시면 엔진, 산화제통, 연료통. 네. 요것이 이제 하나의 단, 1단입니다. 네. 그럼 그 위에는 다시 이제 또 엔진이 있고 네. 또 똑같습니다. 그럼 1단 분리가 되면 이만큼이 날아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요만큼. 1단이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2단 분리, 3단 분리가 되면은 어디까지 최종적으로는 어디까지 남는 건가요? 분리가 다 되면은 네. 마지막에는 이제 3단이 이제 위성을 네. 품고 있다가 8km가 됐다. 그러면은 위성만 위성을 분리하고 로켓은 다 버리고. 처리하고 네네네. 목적이 저희를 운반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편안하십니다. 편하게 하시는데요. 그런데 그 위성 분리까지 과정이 딱 10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생을 한 10년 정도 하지만은 10분만 되면은 성공이다 하고 이제 이렇게 손 닦고 이제 집에 갈 수가 있는데 원 박사 같은 경우에 그 이후에 거의 10년 동안 계속해서 위성이 잘 되는지 못 되는지 노심초사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10분과 10년. 한 번에 10분을 위한 연구, 네. 한 번에 10년을 위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3단에서 위성체가 분리가 되면 저희가 가장 긴장하는 순간이 이제 지상에서 위성의 첫 교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때 교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첫 교신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뭐 적게는 4년, 많게는 15년, 20년까지 이제 위성 수명이 이어지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시험하면서 이것이 이제 터진 적도 또 있고 터지면은 또 이제 보완해서 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 그래서 뭐 처음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하나 이제 시험해가면서 확인하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최근에 연소 실험을 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개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최근에 이제 1단에 대한 그 단 실험, 연소 실험을 네.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엔진 4개가 있으니까 4개가 다 이제 그 편차 없이 같은 추진력을 발생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뭔가 편차가 있으면 그것이 이제 기울어지게 되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제 여기 확인이 됐고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것이 1단이 이제 한 130초 정도 연소가 되는데 1단 연소가 끝났을 때 연료하고 산화제가 다 똑같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소가 소진돼야 된다는 건가요? 네네, 정확하게 보시죠. 똑같이 이제 소모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연소가 끝났는데 산화제가 꽤 많이 남았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다이어트가 안 돼가지고 무게가 무거우니까 그만큼 일단이 내야 되는 그 가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도 없이 다 소진이 됐는지 요거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까지 이렇게 하고 그럼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런 시험 발사를 할 때마다 진짜 마음이 조마조마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이제 저 많이 해봐서 이제 익숙해지면 모르는데 처음 해보는 거니까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항상. 네네. 처음이니까 뭐 그만큼 더 의미도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박 기사님, 여기 75톤 4개를 4개의 엔진으로 발사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냥 300톤짜리 하나로 빵 이렇게 쏘아 올리면 되지 않을까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나로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75톤 엔진 4개가 있으면 이것이 이제 올라가면서 발사체가 좀 자세를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요것은 이제 똑바로 하니까 각도를 준다든지 이쪽 엔진을 각도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방향이 훨씬 더 잘 바꿔서 각각의 기능이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발사체는 날개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이 박사님께서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저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어려운 분야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각도는 또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며 이 안에 연료는 또 어떻게 하고 정말 어려운 분야를 연구하고 계시군요. 아니 그러면 이 발사체를 이렇게 쏘아 올려서 결국에 이제 원수희 박사님께서 연구하고 계시는 인공위성을 이제 위성을 가서 띄우는 거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인공위성에 대해서 저희 그러면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네, 그 위성 얘기할 때는 저희가 조금 더 어깨를 세우고 그래도 되나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만큼 세우면 되나요? 지금 상당히 불편한데요. 좀 과한데요. 네, 내릴게요. 네, 우리나라 위성 개발이 그래도 꽤 지금 강국에 속하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깨 펴도 되겠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지구 관측 위성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수준이 있는 그런 위성을 개발하고 있는 국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니 근데 저희가 앞서서 우주 개발은 사실 우리나라가 좀 많이 늦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떻게 이 인공위성 개발에는 저희가 선두에 좀 있게 될 수 있었나요? 발사체 같은 경우는 무기로 바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 이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막혀 있는 반면에 위성은 물론 위성 부품이라는 것도 수입하는 거 쉽진 않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발사체보다는 좀 덜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리랑 위성 1호를 최초로 개발할 때는 미국의 TRW라는 업체랑 같이 공동 개발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위성 체계라던가 아니면 본체, 탑재체 같은 그런 기술을 습득을 했고요. 그리고 2003년도부터 시작된 정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그 유럽의 선생님을 모셨죠. 프랑스의 아스트룸이라는 그런 업체와 함께 이제 개발을 하면서 저희가 해외 업체로부터 일단 기술을 공동 개발을 통해서 기술 습득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국내 주도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깨 너머로 배운 것들을 저희가 우선 주도적으로 연구를 하되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은 해외 업체한테 컨설팅을 받는 이런 형태로 가게 되고요. 그렇게 2번 정도 하게 되면 저희가 국내 독자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설계랑 시험이랑 조립이랑 테스트까지 다 수행한 국내 기술의 역사가 한 25년 정도 되었다고 보면 되나요? 90년대 초반부터, 그러니까 사업 시작이 90년대 초반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따지면 한 25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독자 기술 확보하고 세계적인 수준까지. 그렇죠. 선배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공동 개발하면서 그 미국이나 프랑스에 이제 파견을 가긴 가는데 이게 여행으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사업은 그 스스로 또 헤쳐나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 그런 어려움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인공위성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들 뒤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제가 밖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무궁화, 아리랑, 천리안 구분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곁들여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 그리고 아리랑, 천리안. 언뜻 보면은 전혀 연관이 없는 그런 이름들이죠.
하지만 이 세 가지 이름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우리나라에서 개발되고 있는 인공위성 시리즈라는 거죠. 네. 네, 여러 가지 그 위성들 사진이 잔뜩 올라와 있는데 네. 혹시 이 사진을 보시고 위성을 두세 개라도 맞추실 수 있으면 위성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네. 네. 이게 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쏘아 올린 위성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와. 쏘아 올리거나 근실 내에 쏘아 올릴 위성들입니다. 아, 날개 숫자로만 지금 구분하고 네, 있는. 맞습니다. 저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저희 보시는 그 위성 날개가 지금 하나밖에 없는, 사실 날개가 아니고 태양 전지판인데요. 네. 보통 흔히 날개라고 많이 표현을 하시죠. 네. 네. 네, 거기 지금 태양 전지판 하나가 있는 것이 이제 정직궤도 위성입니다. 그래서 천리안 시리즈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가운데쯤에 네. 보이는 태양 전지판이 4개 달린 위성이 차세대 중형 위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우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위성들이 쭉 배열이 되어 있는데 네. 혹시 이게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궤도의 고도? 네, 네. 하나는 맞추셨습니다. 대단하신데요. 처음 고도에 봐서 따라 속도도 다를 것이고 네, 미션도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맞고요. 그리고 요 배치는 또 다른 의미를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할에 따라서 네. 달라지는 게 아닐까요? 눈치를 보게 되는. 아닙니다. 네. 어, 이게 뭔가 개발된 연도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역시 배치를 좀 다르시네요. 네, 맞습니다. 앞서 발사됐던 위성들을 갖다가 가로축은 시간, 시결을, 그리고 세로축은 고도를 표시한 그런 네.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94년부터 아리랑 위성 시리즈가 개발되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것이 3A까지 올라가 있고요. 곧 6호, 7호, 7A가 이제 발사될 예정이고요. 2003년부터 시작된 천리안 위성 같은 경우는 지금 GK1, 2A, 2B 그리고 3호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그리고 화살표가 있는 걸로 봐서는 계속 진행될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12년부터 시작된 차세대 소형 위성이라고 합니다. 이건 일종의 과학기술 위성이고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중심으로 오른쪽은 실용급 위성이고요. 왼쪽은 과학기술 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사한 2015년부터 개발이 시작돼서 지금 발사한 4세대 중형 위성이 지금 시리즈로 가고 있고요. 저희가 항공우주연구원에서 1호, 2호를 갖다가 기업체랑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그 후속 위성은 기업체가 기술 이전을 받아서 이제 계속 개발해 나갈 그런 형태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달 탐사 궤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 주도로 연구 개발을 하긴 합니다만 생각보다 쉬지 않고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맞나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재밌어요. 사진을 제가 올렸는데 네. 1981년도에 우주 왕복선이 최초로 발사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30년 만에 이제 마지막 우주 왕복선이 발사가 됐는데 마지막 사진에 보면 그 아버지와 나라는 사진이 있을 겁니다. 네. 이 30년 텀을 두고 똑같은 부자가 같은 위치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예. 이런 걸 보면서 좀 부럽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이제 이 미국이라는 커다란 나라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주 개발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 하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하나, 요 두 가지가 좀 부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든 생각이 누군가 공원에 가서 이런 포즈로 사진을 찍고 30년쯤 뒤에 누군가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거 기대 하나랑, 여기 나와 있는 이 소년이 네. 그 사진만 찍는 관찰자가 아니라 나중에 우리 우주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거나 아니면 지금 한창 얘기가 되고 있는 제프 베조스나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훌륭한 사업가가 돼서 우주 사업을 이끌어줘도 참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소망을 가지고 한번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두 사진으로 또 의미까지 네. 말씀해 주셔서 더 와닿았어요. 저는 근데 그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박사님이 그 사진 찍기에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제가 하는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년 뒤까지. 네. 네. 아, 그리고 박사님 강연 들으면서 우리나라 위성이 이렇게나 많았다니 라는 생각에 한번 놀라고 또 그중에서도 저는 차세대 중형 위성 1호에 관심이 갔어요. 제가 아나운서잖아요. 매일 뉴스를 전하고 있는데 최근에 차세대 중형 위성 1호 발사 소식을 전했거든요. 이 차세대 중형 위성 1호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생각했을 때 세 가지 정도의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플랫폼 기술이라고 하는 건데 요즘은 그 전기차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들 플랫폼에 대해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플랫폼이라는 건 그 위성 본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위성 본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탑재체,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탑재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위성 본체를 갖다가 표준화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이 탑재체만 갈아 끼우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성 개발할 때 훨씬 노력이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경제적 경쟁력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위성보다는 그 적은 비용으로 이 위성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로 수출한다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위성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호는 저희 연구소에서 주도해서 개발을 했고요. 2호 같은 경우는 그 기업에서 그 기술을 이전받아서 같이 복제하는 개념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는 이제 기술을 습득했기 때문에 요구자들의 요구에 맞게끔 개발해서 이제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정부 주관이 아닌 산업체에서 주관해서 위성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국형 발사체 지금 개발 중에 있으니까 이전에는 외국에 나가서 쏘아 올리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국의 발사체가 없는 서름이라고 할까요? 네. 좀 그런 경우가 있었죠. 네. 좋으셨겠어요. 어, 왜 자주 나가셔가지고. 이번에도 생각보다 카자흐스탄에서 발사했죠? 네, 맞습니다. 네,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발사장에서 발사를 했죠. 네. 근데 생각보다 그 발사장이 그 관광지는 아니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발사장이 고흥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 발사라는 게 연료랑 산화 즉 일종의 폭발물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는 외진 곳에 위치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는 그 3A 발사할 때 야슨이라는 곳을 갔었는데 네. 그 야스는 어딘가요? 어디죠? 처음 야스. 들어보는데요? 그 러시아 내륙 네. 러시아 내륙에 있는 그 발사장이다 보니까 한겨울에 굉장히 추워요. 그러게요. 영하 20, 30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칸이 있다 보니까 네. 군 기지다 보니까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머무는 동안 호텔 안에서만 거의 생활하는 그런 뭐 감옥 아닌 감옥 같은 생활을 했었죠. 네. 그러네요. 네. 한번 그렇게 나가시면 얼마 동안 머무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2주에서 3주 갑니다만 그 위성 체계라고 하죠. 이 위성의 이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연구자들 같은 경우는 뭐 짧게는 한 달, 길게는 2달까지도 그 발사장에서 머물면서 준비를 합니다. 감옥에서요. 가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네. 그 허가하에 가까운 도시에 나가서 이렇게 뭐 식사 정도는 할 수 있긴 한데 네. 말씀드렸지만 외진 곳이다 보니까 네. 그 주변 마을조차도 굉장히 작은 마을이 되겠죠. 박사님은 그 위성에 여러 가지 제품 그리고 부품 파트가 있을 텐데 네. 어떤 부분을 연구하고 계세요? 저는 그 위성 추진 시스템이고요. 추진 시스템을 갖다가 연구하고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추력기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성으로 보면 저기 태양 전지판 아래쪽에 있는 조그만한 로켓인데요. 네. 우주 궤도로 나가게 되면 지지할 곳이 없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반작용 휠이라고 하는 이런 전기 모터를 통해서 이제 위성이 자세를 잡을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나의 컴퓨터잖아요. 사실 이게 컴퓨터 같은 경우는 셧다운 될 수 있는 그런 디스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위성을 최종적으로 자세를 잡아주는 거는
이제 추락기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주에 나가면 사실은 항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태양풍도 있고요. 미세하지만 그 공기도 일부 존재하고요. 다른 여러 가지 외란적 요소들 때문에 고도가 낮아진다던가 아니면 저희가 원하는 고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자리를 잡아준 녀석이 이 추력기라는 추진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국형 발사체와 그리고 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우주가 굉장히 넓잖아요. 무한하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도 이야기를 좀 더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너도 나도 우주 개발을 하고 있어요. 우주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주 개발이 중요한 분야가 된 걸까요? 지금 시대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자동차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한 10m에서 20m 정도 오차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어떤 길 찾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자율주행차가 되면은 10cm, 10cm, 20cm 오차도 큰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앞으로는 또 이제 그 농기계도 이제 농장에서 이제 그 어떤 사람 타는 거 없이 또 자율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녀 그런 걸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우주 인터넷으로 네. 해가지고 이제 그 인터넷이 훨씬 빨라지고 온 세계가 이제 인터넷이 안 되는 데가 없게 하는 이런 목적이 있어서 아주 지금 현재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주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요즘 조금 이제 범위가 넓어져가지고 우주 태양광 발전. 네. 우리 저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밤에는 안 되고 그다음에 흐리거나 비 오면 또 안 되고 또 이제 이 지구 대기가 이제 태양빛을 많이 또 반사하고 뭐 이런 또 이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주에서 하면은 그런 거 없이 그냥 24시간 이제 일정하게 이제 전력을 생산할 수가 있다. 그것을 이제 지구로 보내면 인류의 이제 에너지 문제가 크게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혹시 이제 그 1969년에 이제 인류가 달에 갔는데 50년 동안 달에 안 간 이유를 아십니까 혹시? 몰라요. 왜 안 갔죠? 모르겠습니다. 저도 궁금했는데 한마디로 목적이 없어서 안 갔다고 합니다. 이미 한번 갔으니까. 네네 가가지고 이제 저 냉전 시대 때 가가지고 이제 이 나라의 힘을 이제 국력을 상대 적국한테 이제 보였지 않습니까? 깃발 꽂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이 없어진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안 갔는데 최근에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게 무슨 목적이냐면 거주하기 위한. 이제 달하고 화성에 이제 인류가 거주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해서 이제 지금 활발하게 지금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도 그 조 박사님 대부분 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비슷한 맥락인데 실리적 관점, 그 GPS를 통해서 뭔가 저희가 실리적으로 얻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전쟁을 할 때도 요즘은 다 위성이 필요하죠. 적국을 정찰해서 통신을 통해서 연결을 하고 그리고 GPS를 통해서 정확하게 타격하는 그런 실리적인 관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달 얘기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걸 철학적 또는 이제 과학적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우리의 기원, 인간의 기원이나 우주, 심우주의 어떤 호기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우주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라는 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라는 그 겸손함과 함께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계속해서 이제 찾아나가는 그런 관점도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국 힘이죠. 그러니까 지금 패권 국가로서 지금 뭐 세계에 나가서 이렇게 큰 소리 치고 하는 국가들은 다 우주 탐험에 열을 내고 있죠. 네. 예전에 미소 냉전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는 중국의 우주 굴기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까지 있는데 결국은 세계에 나가서 내가 뭔가 힘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로는 우주 탐험 같이 파급력이 있는 이벤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땅을 서로 갖겠다고 예전에 그렇게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우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어쩌나 이런 네네. 막 걱정이 좀 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평화적으로 우주를 우주를 갖다가 이용하자는 협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미래는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대비는 해야 될 수도 있겠죠. 네. 네.
그 협약을 잘 지켜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네, 소심한 마음 네, 생각해봤습니다. 사실은 우주 기술이 우리의 삶을 또 많이 바꿔 놓았어요. 네. 제가 한번 네.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 그 시간이군요. 네. 몰랐던 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보는 이정원의 잡박사전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위성을 발사체에 실어서 우주로 보내고 달나라에 가고 너무 사실 먼 얘기잖아요. 네. 하지만 우주 기술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퀴즈를 한번 네. 날려보겠습니다. 네. 짠! 받아야 됩니다. 네, 받으시면 됩니다. 받으셨나요? 네. 여기 다양한 용품 기기들이 있는데요. 네. 한 가지만 빼고 다 우주 기술에서 출발한 것들입니다. 그 한 가지를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무엇일까요? 이렇게 많았나요? 이쪽에서 일하고 네. 있지만 이렇게 세 많은지 가지가 몰랐네요. 우주 기술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한 가지 빼놓고. 한 가지. 한 가지. 뭘까요? 화재 경보기요. 화재 경보기. 네. 아, 우주선 타고 가다가 네. 안에서 뭔가 위험을 감지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경보기가 않을까요? 있어야겠죠? 네. 네. 선글라스? 아, 선글라스. 아, 이것도 우주 기술에 해당하는 그래요? 기술입니다. 네. 진공 청소기. 진공 청소기? 막 먼지가 막 떠돌아다니면 근데 어떡하나요? 창문 열고 환기할 수도 없고. 아. 네. 우주 기술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어렵군요. 공기청정기도 네. 네. 혹시 병, 통조림 이거는 혹시 전쟁 때 생겨난 거 아닌가요? 혹시 밀떡이세요? 아, 네. 네. 정답입니다. 정말요? 네. 갈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거? 저는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는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필요한 기술이긴 한데 네. 그보다 훨씬 이전에 나폴레옹 시절에 나폴레옹이 산 넘어가서 전쟁해야 되고 운반이 필요한 그 음식을 어떻게 가공을 할 거냐 상금을 걸었다고 해요. 그렇구나. 그렇게 출발한 기술이 병에다 처음에는 담았다가 캔으로 옮겨오고 사실 우주로 가져가기엔 캔은 너무 무거워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주 기술로 연결된 것은 3분 음식 시리즈 있잖아요. 아, 네, 네. 네. 공포장제. 네. 예, 가볍고. 네. 아, 그렇구나. 이유까지 정확히 맞춰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예전에 애들하고 읽었던 책에서 얼핏 본 것 같아요. 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음식들도 있지만 네. 물을 또 다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네. 정화해서 쓰고 네. 정화해서 쓰고 정수기, 필터 네. 기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중력 상태에서 인간의 관절이 네. 약간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에어를 넣은 신발을 네.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유명한 농구화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아니 그러면 이 운동화는 갔다 돌아와서 여기서 신는 건가요? 아니면은 우주선 안에서 신는 거예요? 제가 재봐야겠는데. 소리 질렀나요? 그러게요. 왜냐면 약해져 있는 상태니까 그러네요. 왔을 때 보호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위에서 그럴 보호하기 수도 있을 것 위함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패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막 처리해주세요. 메모리폼 베개 매트리스는요? 이것도 패스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 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우주가 부의 원천이 될 거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 기술에 막대한 예산과 비용이 들지만 이것들이 우리 생활을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많은 기술 개발을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Yes, I think to myself. Release. What a wonderful
Welcome to Space Scotland. Welcome to the club, astronaut. Thanks, Space. I like this club. 이제 마지막 공식 질문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주는 뭐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우주는 과학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주에는 사람들이 아직도 궁금해하고 아직도 알고 싶어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서 우주 자체가, 지구를 포함한 우주 자체가 과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요, 우주는 현재 진행형 미래다.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런 우주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지어봤습니다. 네. 멋있는데요. 마지막에 할 걸 그랬나요? 부담을 막 팍팍. 네. 제가 생각하는 우주는 불 꺼진 수장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오. 수장고라는 게 그 박물관에 보물들을 보관하는 창고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불이 꺼져 있으니까 보물이 많긴 많은데 그걸 찾아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자그마한 등불을 가지고 이제 보물을 찾아 나가야 되는 그런 보물 찾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는 고마움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태양 지금 있는 위치보다 태양에 더 가까이 가면은 아주 뜨거워서 못 살고 조금만 하면은 또 추워서 못 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태양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행성들의 그 만류인력의 균형에 의해서 딱 지금 적절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달에 의해서 이제 지구의 23.5도 요 축이 또 유지가 되고 있고 만약에 달이 없다 그러면은 요거 축이 틀어지면은 또 이제 바로 생물이 살기가 적합하지 않은 그런 공간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거야 지구의 어떤 이 생물이 이렇게 살 수 있게 잘 살 수 있게 이제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것만도 고마운데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자기의 어떤 앞마당을 내줘서 인류가 이제 유익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수많은 그런 공간을 내주는 우주니까 어찌 이제 고맙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주는 과학이라는 등불로 밝혀나가야 할 어둠에 쌓인 보물창고이며 현재 진행형 미래다. 네. 네. 와, 오늘도 역시 깔끔하게 정리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아니, 그럼 두 분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짧게 각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전 태어나서 이렇게 나올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나와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좀 재밌었고. 네. 계속해서 연구에 매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방송이라는 게 거의 처음이고 그리고 좋은 기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보면서 좋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는 10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이제 큰 꿈을 품고 우주로 날아오를 예정입니다. 누리는 세상을 뜻하는 순수한 우리의 옛말로 우주로까지 확장된 새로운 세상을 연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손으로 개발한 누리호로 전 우주를 누비면서 우리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일상과 과학의 경계가 허물어지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도 유쾌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